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프레시안의 강명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몇 년 전에 여기로 온 적이 있어요. 저도 풀무학교 강연차 온 적이 있는데 아마 한참 전이라서 제 강연을 들으신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 강연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없으시죠? 네. 아마 2000년대 후반이어서 한참 전이었어요. 네. 그 앞에 두 분 과학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참 강량국이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네, 이 두 분 과학자를 모시고 다니면서 이 비과학자인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아무튼 그 고충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두 분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을 낮춰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건 전기전자를 전공하는 공학자들이 번다라는 얘기를 이제 장훈수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과학이 사회와 만나는 접점의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어쨌든 과학 지식이라든가 과학 이론을 접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건 이제 기술일 텐데 그 과학 기술 중에서 이제 기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과학수다에 다룬 것도 아까 노희성 편집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장 최신의 과학 담론 혹은 기술 담론들을 이제 저희 셋이 이제 여러 전문가들을 이제 모셔다 놓고 얘기를 들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 혹은 기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보통 앞에다가 뭘 붙이죠? 첨단 과학 혹은 첨단 기술, 뭐 하이테크, 뭐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과학이라든가 기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통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명현 선생님이나 김상훈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그 강연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들은 대개는 다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죠. 예, 그렇죠. 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얘기를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마 두 분 선생님과의 그 강연과의 연관관계도 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몇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오면서 무슨 얘기를 30분 안에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먼저 이 얘기부터 하나 해보겠습니다. 냉장고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냉장고들 다 있으시죠? 네, 집에 냉장고도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는 정말 최첨단의 좋은 냉장고라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 냉장고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던 냉장고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아마 제가 쓴 책을 아마 읽어보셨는지 그 답을 얘기하시는 친구가 있는데 무슨 냉장고였냐면은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아니고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중산층들이 막 냉장고라는 가전제품을 집에 들여놓기 시작했을 때 그분들이 쓰던 냉장고는 전기 냉장고가 아니라 가스 냉장고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해를 하실 법한 게 19세기나 20세기 초에 뉴욕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파리 같은 대도시를 묘사하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길거리의 가로등이 전기 가로등입니까? 아니면 가스 가로등입니까? 가스 가로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도시에는 가스망은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은 전기망은 설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런 큰 도시에 살고 있던 중산층들의 집에 놓여있던 냉장고는 대개는 그 가스망의 가스를 활용하는 가스 냉장고였다고 합니다. 1910년대까지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1930년대가 되면 불과 20년 만에 모든 가스 냉장고는 다 사라지고 전기 냉장고로 대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가스 냉장고는 뭔가 열등하고
저급하고 뭔가 좀 덜 떨어진 기술이고, 당연히 전기냉장고는 뭔가 하이테크고 새로운 기술이고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 2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가스냉장고를 버리고 전기냉장고로 이전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저희들이 과학기술, 특히 기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념이죠. 그런데 막상 가스냉장고에서 전기냉장고로 바뀐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면은 답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910년대만 하더라도 가스냉장고는 이미 개발되어서 많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전기냉장고는 막 개발된 상황이었어요. 항상 막 개발된 가전제품이나 아니면은 과학기술 산물은 문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문제가 많죠. 처음 개발된 전기냉장고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개발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어땠을까요? 네,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가스냉장고의 거의 10배 정도 수준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덩치가 엄청나게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덩치가 어느 정도 컸냐면은 이런 교실의 4분의 1 정도 크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방에 냉장고를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주방에 냉장고를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냉장고의 자리는 주방이 아니라 지하실이었겠죠. 전기냉장고의 자리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100년 동안 개발을 거듭한 전기냉장고도 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막 처음 개발된 전기냉장고는 얼마나 큰 윙 소리가 났겠어요. 네, 거의 소음이 너무 심해서 끊임없이 냉장고를 들인 집과 이웃집 사이에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윙윙거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대도시도 전기가 시스템이 제대로 깔려있지 않았다? 네, 깔려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냉장고를 들이려면 당연히 무엇도 같이 깔아야 됐다? 예, 전기 시스템도 같이 깔아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단점들을 다 상쇄하는 장점을 가진 가스냉장고를 이미 여러 가구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0년 사이에 정말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냉장고 전쟁에서 가스냉장고는 패하고 전기냉장고는 승리해서 1930년대가 되면은 어느 집도 가스냉장고를 쓰는 집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마 제가 답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바로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특히 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더욱더 전기냉장고를 만드는 기업은 대기업이었고 가스냉장고를 만드는 기업은 중소기업이었어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대기업의 위세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놓고 보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산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 냉장고를 생산하는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현재까지는 없죠. 근데 당시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큰 은행들을 소유할 수 있고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를 만드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가스냉장고는 정말 눈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냉장고를 팔아야 무엇도 같이 깔 수 있나요? 전기도 같이 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수익을 내려면 어쨌든 간에 냉장고를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통 전기냉장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냉장고가 그럭저럭 쓸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냉장고를 어떻게든지 간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죠. 일단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영화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핫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김태희라든가 전지현이라든가 현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버금가는 연예인들을, 영화 배우들을 데려다가 고상하게 전기냉장고를 사용하는 CF를 찍은 다음에 뭐 시장이라던가 공터라던가 역정광장이라던가 이런 데 이제 트는 거죠. 별로 고상하진 않았겠죠. 뭐 냉장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뭐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이었을 테니까.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광고를 해서 뭔가 중산층들로 하여금, 돈이 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전기냉장고를 설치해야 된다, 집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광고를 이제 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이제 언론들, 저 같은 언론 기자들한테 이제 뒷돈을 찔러준 다음에 가스 하면은 뭐가 항상 또 생각이 나나요? 예, 사고, 폭발 이런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가스 냉장고를 사용하며 폭발이 난다, 사고가 난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이제 신문 지상에 이제 나오도록 이제 또 막 푸시를 가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기업이 공장을 늘리고 월급을 주고 연구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스냉장고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그 작은 규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서 빌려와야 됩니까? 은행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냉장고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마라, 혹은 돈을 빌려줬으면 빨리 회수를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줄을 이제 압박을 하고, 가뜩이나 돈줄이 압박한 상황에 있는 가스냉장고 회사에 이제 전기냉장고 회사들이 이제 만나자고 해서 회유를 하는 거죠. 아, 김 사장 너무 공장 운영하느라고 힘들지, 그냥 그 공장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넘겨.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줄을 막아놓은 다음에 한참 힘든 가스냉장고 중소기업을 인수해서 당연히 공장 라인을 어떻게 한다? 예, 폐쇄시키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을 이제 20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1930년대가 되면은 가스냉장고는 거의 고사가 되고, 이제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무엇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기냉장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지금 그 뒤에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저희들이 전부 이제 윙 하는 소리가 나는 전기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자, 가스냉장고에서 전기냉장고로 이전하는 과정은 우리들이 흔히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념과는 다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인가요?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인가요? 네,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좋겠고, 실제로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런 냉장고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진행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압축적이고 그리고 단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냉장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 기자, 가스를 쓰는 것보다 전기를 쓰는 게 좀 더 우월하고, 또 우리가 여전히 가스 시대가 아니라 전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기냉장고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고 좀 더 발전된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 집에서 조리를 하거나 난방을 할 때 전기를 사용합니까? 가스를 사용합니까? 가스를 사용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기 시대에 살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집에서 난방을 하거나 조리를 할 때는 가스를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년 전의 냉장고 전쟁에서 전기 냉장고가 아니라 가스 냉장고가 살아남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스레인지 옆에 굉장히 세련되고 윙 소리가 나지 않는 가스 냉장고가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법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우월한 것이 열등한 것을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역관계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걸 그 냉장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집에 가서 윙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아까 이제 저희 김상욱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어떤 얘기를 하셨죠? 마지막에 이제 삼각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 둘이 만나서 애를 가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애도 함부로 가지면 안 되죠. 네. 여기 양해를 구한다면 간단한 성교육을 하자면은,
피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여기 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피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어떤 것의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나요? 콘돔의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죠. 그렇죠. 콘돔이라는 걸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좀 의문이 듭니다. 왜 의문이 드냐면은 콘돔은 19세기 말부터 심지어는 18세기부터 사용되었던 굉장히 올드한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 라텍스, 지금과 같은 형식의 콘돔이 굉장히 널리 사용된 것도 1930년대예요. 1930년대, 그러니까 1930년대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0년 전 정도부터 우리가 사용하던 것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콘돔들이 널리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차근차근 그렇게 콘돔들이 계속 피임의 가장 대중적이고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 오다가 1950년대 말 60년대 초가 되면은 콘돔의 사용량이 강화합니다. 무엇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먹는 피임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먹는 피임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콘돔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멀리는 18세기부터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것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콘돔은 1930년대부터 사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먹는 피임약이 개발이 되면서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가 넘어서면 콘돔의 소비량이 급강하고 실제로 그때 많은 콘돔 회사들이 망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피임의 방법으로 콘돔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그때 망할 뻔했던 많은 콘돔 회사들이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콘돔의 소비량은 어느 순간부터 늘기 시작해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셋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셋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니, 먹는 피임약을 만들면 되니까. 네. 이유는 뭐냐면 성병의 공포 때문입니다. 1970년대, 1980년대가 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성병이 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슨 병이죠? 예, 흔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하게 퍼지고, 실제 그 위험보다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먹는 피임약이 있긴 있어서, 먹는 피임약은 피임은 할 수 있지만 무엇은 막을 수 없나요? 성병의 감염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갑자기 콘돔의 사용량이 다시 치솟기 시작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피임을 예방하고 또 성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먹는 피임약보다는 콘돔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여전히 널리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흔히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항상 로우 테크는 항상 이제 좀 주변부로 밀려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한때 주변부를 밀려났던 올드테크가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시 화려하게 부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콘돔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콘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콘돔만 하면 또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많은 의사들이나 의과학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전염병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조류독감이에요. 예, 조류독감은 H5N1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막 이렇게 퍼질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얘기는 하려면 또 거의 1시간 분량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또 다른 하나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죽이고 있거든요. 근데 말라리아를 뭐가 옮기죠? 예, 모기가 옮기고 있죠. 근데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과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말라리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퇴치될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퇴치될 전염병이라고. 왜냐하면 1930년대, 40년대에 무엇이 개발되어서 모기약? 네, DDT, 모기약, DDT로 대표되는 합성화학 물질로 만든 살충제가 개발이 되었고 그 살충제의 효과가 너무나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모기 같은 걸 너무 효과적으로 죽여줘서 1970년대가 되고 1980년대가 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가 되면 말라리아 같은 해충들이 옮기는 전염병은 쉽게 퇴출이 될 거라고 박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21세기에 보건 전문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전염병이 바로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아마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DDT라는 게 처음에는 그런 합성 살충제가 처음에는 모기나 살충제들에게 잘 들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네,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살충제가 듣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1950년대, 60년대에 급강화하던 말라리아 희생자들이 70년대가 되면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보건기구나 아니면은 많은 그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전문가들이 보급에 가장 힘쓰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면은 살충제가 아니라 뭘까요? 모기장. 네, 모기장입니다. 네, 모기장입니다. 모기장은 기록으로 보면은 로마 시대 때도 사용이 되었고요. 네, 로마 시대 때 아프리카 원정을 가는 로마 군인들이 모기장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로마 시대 때부터 사용이 되었고 또 그리고 뭐 삼국지에 어디에서도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전쟁에서도 이렇게 베트남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할 때 모기장을 들고 다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천 년 된 오래된 기술이 지금도 여전히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한때는 필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이제 화려하게 이제 부활을 했던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5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재미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여태까지 전해드렸어요.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사연들이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냉장고 윙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름에 생각 없이 모기약을 뿌리거나 혹은 나중에 뭐 콘돔을 사용하실 일이 콘돔을 사용할 때마다 기술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하면 옛날 게 다 밀려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또 요인들에 의해서 옛날 게 화려하게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죠. 똑같은 기술이 있다면 그 똑같은 기술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과학기술이 있으면 그 A라는 과학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다 똑같은 용도로 사용이 될 거라고 늘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맥락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약간 지저분한 얘기를 제가 드리자면 저도 최근에 읽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굉장히 웃었었던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비닐봉지 사용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특히 미국 이런 데서는 정말 마트 가면은 뭐 물건 하나를 포장할 때 비닐봉지를 막 3개, 4개씩 포장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몇몇 주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을 금지하거나 혹은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때문에 뭐 비닐봉지를 제조하는 회사들과 뭐 시민단체 사이에서 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사이에서 뭐 이렇게 공방이 일어나고 뭐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어쨌든 선진국에서 비닐봉지는 소비사회의 상징이죠. 근데 사실 비닐봉지는 그 20세기 들어와서 석유화학산업이 나온 굉장히 대표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잖아요. 비닐봉지 자체는. 근데 어쨌든 그 비닐봉지는 대부분의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가소비와 대량 소비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의 케냐라던가 남미라던가 이런 대도시의 빈민가나 빈민촌에서는 이 비닐봉지가 대량 소비의 상징이나 포장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뭘로 사용이 될까요?
뭘로 사용이 될까요? 네, 화장실로 사용이 됩니다. 네, 거기는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빈민들은 그 비닐봉지에다가 이를 처리한 다음에 묶어가지고 밤에 휙휙휙 돌려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날아다니는 화장실이라고 본인들은 고상하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 그 20세기 석유화학 산업의 가장 큰 부산물 중에 하나인 비닐봉지가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대량 소비의 상징, 포장재로 사용이 되지만은 그게 정말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 않고 화장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많은 가난한 나라의 대도시의 빈민촌에서는 화장실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또 약간 좀 끔찍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20세기에 뭐 그랬잖아요. 뭐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대량 학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고, 뭐 가까이 있는 캄보디아 같은 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뭐 등등등 있었는데, 또 아프리카에서도 또 막 뭐 내전 같은 게 일어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을 뭐 서로 막 죽이고 막 학살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비닐봉지는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까요? 예,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고문을 할 때 질식을 시키는 용도로도 이제 비닐봉지가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닐봉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과학기술이, 어떤 발명가가 뭔가 어떤 기업이나 발명가가 뭔가 의도를 해서 그 과학기술을 만들어내면 그 과학기술이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남아메리카든 지역이나 맥락에 상관없이 똑같은 용도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맥락에 놓이는지에 따라서 전혀 상상을 못할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좀 극적으로 이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제가 비닐봉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3가지, 저는 3이라는 숫자를 참 불길하게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통념과는 다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를 틀어서 이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씩 뭐 윙 소리가 나는 냉장고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또 비닐봉지를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뭐 콘돔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모기장을 사용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